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 낳는 약이라며 정성껏 탕약을 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을 몰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먹였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아가 이리 좀 와보렴. 할 말이 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언제나처럼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하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실려 있어 듣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옥상에서 걷어온 마른 빨래를 개고 있던 저는 남편의 마지막 셔츠를 바구니에 넣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 늘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남은 음식 냄새, 낡은 벽구석에서 올라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몇 달째 집안 구석구석, 나무와 타일 틈새까지 베어버린 역하고 코를 찌르는 한약 냄새가 가득했죠. 시어머니는 낡은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하얀 사기 그릇이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검고 걸쭉한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식기 전에 마시거라. 이 약은 내가 지리산 깊은 곳에 사는 용하다는 약초꾼에게 어렵게 구해온 거란다. 아주 귀한 것이니 마시면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꼭 아들놈이어야 해. 네 아비의 대를 이을 아들 말이다. 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얇은 입술은 일자로 굳게 닫혀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번의 임신에서 모두 딸을 가졌고 그 2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는 욕실 바닥이 이상할 만큼 미끄러웠고 2번째는 계단에서 시어머니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제가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 민주는 건성으로 저를 안아 다독인 후 시어머니와 함께 대가 끊길까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저는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어요. 약 그릇을 받아들자 뜨거운 김이 얼굴에 훅 끼쳐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지독하게 쓰면서도 축축한 흙과 식물 뿌리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메스꺼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이 약이 제 몸을 망가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몸을 정화시켜 손주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다는 명목 아래 시어머니가 일부러 넣은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뭘 꿈을 대느냐. 식으면 약효가 떨어진다. 한 번에 쭉 들이켜라.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약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입가로 가져가 눈을 감고 목을 뒤로 젖히는 척했습니다. 검고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혀끝을 마비시킬 듯 썼습니다. 저는 몸이 거부하지 않도록 억지로 삼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주 적은 양만 머금었을 뿐 대부분은 그릇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교묘하게 몸으로 가린 뒤 저는 일부러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마셔서 사례가 들린 것처럼요. 괜찮으냐?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곤 한 톨도 없이 초조함만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약이 너무 써서 그만. 목이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기 위해 몸을 돌린 틈을 타 저는 재빨리 약 그릇을 기울여 대부분의 액체를 외투 주머니에 미리 준비해둔 작은 비닐봉지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약 그릇은 바닥에 검은 찌꺼기만 남긴 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꾹 참고 마시다 보면 귀한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올 게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받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입안에 남은 쓴맛을 씻어내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제 연극은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이 약은 저를 위한 보약이 아니라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두 사람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 독약이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기나긴 밤,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며 제가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시어머니께 방에 들어가 쉬겠다는 말씀을 드린 후 저는 침실 문이 닫히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입안에 머금고 있던 약을 변기에 뱉고 물을 세게 내렸습니다. 지독하게 쓴맛이 아직도 목구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이고 입을 헹궈냈습니다. 마치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독약을 삼킨 기분이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 포장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연한 갈색의 약초 가루가 들어있었는데 시어머니의 한약과는 전혀 다른 나무와 흙에 맑고 은은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이것은 망우초, 왕여차라는 약초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의학 서적에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독성은 없지만 소량을 꾸준히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가벼운 환각을 일으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게 만들고 기억을 흐릿하게 하며 마음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죠. 이것이 바로 저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칼이나 맹독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미신과 집착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를 안에서부터 파괴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약을 작은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은 뒤 망우초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녹도록 흔들었습니다.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니 한약의 쓴맛이 망우초의 향과 맛을 거의 다 덮어버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약을 다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제가 만든 약을 2개의 작은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한 그릇은 남편 민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력을 보강하고 정력을 증진시킨다는 핑계를 댔죠.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의심 한 점 없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약을 마셨습니다. 다른 한 그릇은 시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숙면을 취하시고 허리 아픈데 좋으시라고 제가 특별히 달인 보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셨지만 제가 매일 정성껏 약을 다리고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점차 경계를 풀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 건강까지 챙길 줄 아는 착한 며느리라며 칭찬까지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요즘 몸은 어때요? 내가 다려주는 약 마시니까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는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가 제 질문에 고개를 들고 입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럭저럭 요즘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아마 학교 일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가 봐. 저는 그에게 갈비찜 한 조각을 집어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더 꼬박꼬박 챙겨 마셔야죠. 제가 잘 보신해 드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보살핌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 보약이 자신과 어머니를 제가 만든 악몽 속으로 천천히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남편, 다른 한 명은 시어머니, 제게서 엄마가 될 권리를 무참히 빼앗아간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맛있게 밥을 먹고 웃고 떠들며 대를 이을 손자를 볼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절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광기와 몰락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끈기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남편 민준의 직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리였죠.
그는 항상 모범적인 이미지, 헌신적인 스승,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폭력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위선자의 모습을 아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 본 도시락에 정성껏 담아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학과 사무실은 꽤 한산했습니다. 민준의 연구실 문을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마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간 모양이었죠. 저는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무심코 그의 컴퓨터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화면에는 채팅창이 하나 열려 있었고 거기 떠 있는 이름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름 씨, 민준과 같은 과 동료이자 만날 때마다 제게 살갑게 굴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알았지만 민준 같은 남편에게 사생활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이자 달콤하고 노골적인 대화 내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다. 점심은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사줄게. 어젯밤에 우리 그 지겨운 마누라가 또 보약을 먹이더라고. 내가 자기 만족시켜줄 힘이 없을까 봐 걱정되나 봐. 진짜 짜증나. 걱정 마, 자기야. 오빠가 곧 다 정리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해. 지겨운 마누라. 짜증나. 그의 눈에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의 관심과 보살핌은 그와 그의 내연녀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였던 것입니다. 분노와 경멸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찍으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재빨리 의자를 원위치시키고 마치 방금 막 들어온 것처럼 몸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름 씨가 서 있었죠. 저를 본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지수야, 웬일이야.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하지. 그는 다가와 능청스럽게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아름 씨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희 막 점심 먹으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민준 선배, 도시락 싸다 주셨나 봐요. 정말 자상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미소를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보양식 좀 챙겨왔어요. 민준은 황급히 컴퓨터로 다가가 재빨리 모니터를 덮었습니다. 그 행동은 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죠. 그럼 형수님이랑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전 혼자 먹어도 괜찮아요. 아름 씨는 약간 토라진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민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냐, 내가 내려다 줄게. 민준은 서둘러 말하고는 저를 향해 달랬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나 금방 다녀올게. 그러고는 제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가식적인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는 아름 씨와 함께 황급히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 연극의 승자는 반드시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저렴한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스탠드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욕망이 아닌 혐오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보며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마셨길래 이렇게 늦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음식 데워줄까요? 먹었어. 학교 동료들이랑 마셨지. 너무 즐거워서 과음 좀 했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준 보약 마셨더니 몸이 아주 뜨거워. 그의 손이 제 잠옷 안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를 막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그날이에요. 미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은 즉시 굳어졌습니다. 미소와 흥분은 사라지고 실망과 짜증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또 그날이야? 왜 맨날 이럴 때만 맞춰서 하냐? 그는 투덜거리며 저를 놓고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의 손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만질 때마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제 살갗을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민준의 규칙적인 코골이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제가 준 보약에 술까지 마셨으니 죽은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의자에 걸쳐진 그의 외투로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휴대폰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역시 아니었죠. 문득 아름 씨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학교 동료들의 대화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녀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승리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내연녀의 생일을 휴대폰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굴욕 반드시 100배, 1000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와 아름 씨가 주고받은 수백, 수천 개의 메시지. 그들은 서로를 여보,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학교 일부터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늙은 마누라, 목석, 고장난에 낳는 기계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 영화관에서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낯선 호텔방에서 찍은 적나라한 침대 사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백업용 USB를 휴대폰에 꽂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작은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위선적인 얼굴에 날아갈 가장 날카로운 총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자 저는 흔적을 지우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복수심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과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제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약을 먹이기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망우초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스며들어 그들의 정신 구석구석을 파고들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새벽 2시경 온 집안이 깊은 정적에 잠겨 있을 때 옆방 시어머니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자 발소리와 함께 불분명한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새아가. 무슨 소리 못 들었느냐.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끙끙거리며 안쪽으로 돌아 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얇은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지 않고 무슨 일이세요? 잠결에 놀란 척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주름진 얼굴이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더욱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너도 못 들었느냐. 아기 우는 소리가 아까부터 귓가에서 앵앵거리는구나. 저는 귀를 기울이는 척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요. 옆집 아기 소리 아닐까요? 옆집이 얼마 전에 손주를 봤잖아요. 아니야. 아주 가까이서 들려. 꼭 이 집 안에서 나는 소리 같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기 귀신이라도 붙은 게 아닐까.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괜한 생각 마시고 어서 주무세요.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을 들으신 걸 거예요. 제가 따뜻한 대추차 한 잔 타드릴 테니 드시고 푹 주무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고 몇 마디 더 안심시킨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그 뒤에 등을 기댄 채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터넷으로 주문해둔 초소형 블루투스 스피커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 방 청소해 드릴게요. 핑계로 낡은 나무 옷장 뒤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아기 울음소리를 가장 작은 볼륨으로 틀었습니다. 잠기가 어두운 시어머니에게는 들리지만 옆방에서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평생 미신을 믿고 귀신과 부처를 신봉해온 시어머니, 잃어버린 손주들, 특히 그녀가 결코 원치 않았던 손녀들에 대한 죄책감과 집착이 바로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것입니다. 그녀가 무참히 죽게 만든 어린 영혼들이 빚을 받으러 돌아왔다고 믿게 만들 것입니다. 공포가 그녀의 정신을 잠식하여 완전히 미쳐버릴 때까지 말이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퀭한 눈과 파리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약밥은 거의 드시지도 못하고 젓가락으로 뒤적이기만 하다가 이따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도 또 잠 못 주무셨어요? 제가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야. 분명히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시어머니는 쏘아붙이고는 제게 구원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새아가, 네가 말 좀 해보렴. 그렇지. 저는 미리 준비해둔 보약 그릇을 그녀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마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심신이 불안하신가 봐요. 이 약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잠잘 오시라고 안정되는 약재도 좀 더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약 그릇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들어 한 번에 마셨습니다. 그 안정제가 자신을 망상의 늪으로 더 깊이 밀어넣는 독약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정력 보강제를 건넸고 그는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즐겁게 마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지만 보이지 않는 독약이 매일 주입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의 학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학과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아름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한 채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다가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요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눈빛에는 더위만만함과 도발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승자이며 민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고 저는 그저 늙고 총애를 잃은 아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상냥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전 괜찮아요. 요즘 우리 민준 씨 몸보신 챙기느라 조금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름 씨도 동료니까 우리 남편 좀 잘 챙겨줘요. 제 말에 그녀의 입과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한 말의 숨은 뜻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신의 위치를 민준의 정식 아내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사이의 전쟁에는 칼과 창이 필요 없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암시와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우아하게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껏 즐겨도 마음껏 더 이해하고 내 그 미소, 곧 그 입술 위에서 얼어붙게 될 테니 난 민준뿐만 아니라 너까지 함께 끌어내릴 거니까 내 행복을 짓밟은 너까지도. 민준의 휴대폰 속 증거는 강력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생생하고 직접적인 그들의 목소리와 모습이 담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기회는 어느 주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집안 서재의 컴퓨터는 끄는 것도 잊은 채로요. 평소 제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채팅 프로그램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USB를 꽂았습니다. 아내는 IT 전문가인 친구에게 부탁해 미리 설치해둔 추적 프로그램이 들어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서 파일처럼 위장되어 있어 더블 클릭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밖의 동태를 살피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모든 활동, 모든 대화,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비밀리에 기록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웹캠과 마이크를 자동으로 켜서 주변 상황을 녹화하고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사용될 때마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만의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뽑고 활동 기록을 삭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준과 아름 씨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제 눈앞에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매일 밤 그와 시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저는 제 컴퓨터를 켜고 조용히 그들의 영상과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웹캠 화면 너머로 서로 애무하는 모습, 둘만의 여행과 낭만적인 데이트를 계획하는 소리, 저와 시어머니에 대해 경멸과 비하가 섞인 말로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아름 씨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민준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나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야. 민준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임신한 거야? 세상에 너무 잘 됐다. 나도 믿기지가 않아. 오빠, 우리 아기 가졌어. 아름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내 아기. 민준은 행복에 겨워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 제 아이들의 목숨 위에서 세워진 그들의 행복을 보았습니다. 원래 저 미소는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여야 했습니다. 질투와 원망이 속에서 들끓었지만 저는 금세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행동할 때였죠. 그녀의 임신은 제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아이를 이용해 잔인할 정도로 남아선호를 부르짖는 민준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에 민준과 아름 씨의 관계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산모와 아기에게 좋은 것을 사 먹이라며 계속해서 돈을 붙여주었죠. 제가 수집한 영상과 메시지에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아기 몸조리 잘해야 해. 꼭 나 닮은 잘생긴 아들 낳아줘야 한다. 이름은 진성, 젠청. 이라고 짓자. 우리 부자의 앞날이 모두 뜻대로 이뤄지도록. 민준이 영상통화에서 아름 씨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들이래, 딸이면 어떡해. 아름 씨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민준은 웃어넘겼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어색함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다 내 자식이지. 그래도 첫째는 아들이면 더 좋잖아. 걱정 마. 내가 두 사람 다 책임질게. 하지만 아름 씨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민준은 핑계를 대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셔.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내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거야. 그럼 나랑 우리 아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데? 아름 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뱃속에는 오빠의 아이가 있단 말이야. 아빠 없는 아이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 내연녀를 달래기 위해 민주는 온갖 약속을 했고 현실적인 아름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구했습니다. 그럼 오빠의 사랑을 증명해줘. 인터넷 보니까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이 있던데 너무 예쁘더라. 400만 원밖에 안 해. 나 사주면 안 돼? 우리 아기 선물이라고 생각해. 400만 원. 셈이 빠른 민준이 잠시 멈칫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름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네가 기쁘고 우리 아기만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사줄게. 그들은 주말에 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아기의 건강도 확인하고 초음파로 아들인지 딸인지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민주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 몹시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 제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이 모든 대화를 저장했습니다. 민준의 기쁨은 참으로 짧고 가식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빠가 된다는 사실보다 대를 이을 아들을 가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름 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녀에게 잘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들이라면 그는 어떻게든 저와 이혼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딸이라면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 모범적인 교수님이 자신의 핏줄에게 어떤 짓을 할지 저는 끈기 있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도덕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보이지 않는 울음소리는 시어머니에게 떨칠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 이유 없이 신경질을 부리며 늘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공포를 극으로 몰고 갈 만질 수 있는 유형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한 제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은으로 만든 작은 딸랑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교한 매화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제 첫째 딸을 위해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이가 미처 보지도 못한 선물. 손가락으로 차가운 은의 표면을 쓸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상하게 미끄럽던 욕실 바닥과 제 아이를 앗아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유산을 선고했을 때 시어머니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만족스러운 미소까지도 그 고통, 제가 조금씩 전부 되돌려줄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틈을 타
저는 방을 청소해드린다는 핑계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장 문을 열자 나프탈렌과 묵은 옷감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수건더미 깊숙한 곳, 두 장의 수건 사이에 딸랑이를 끼워 넣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시어머니 방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저와 민주는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침대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였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린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안에 아기 딸랑이가. 그녀는 거의 실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옷장 안에 은딸랑이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화를 내며 다가가 수건 더미를 마구 헤집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무슨 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또 헛것 보셨네요. 분명히 봤어. 내 손으로 만졌다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흐느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민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이 보이나 봐요. 어머니 좀 눕혀드려요. 제가 안정제 가져올게요. 제가 물과 약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다가 텅 빈 옷장을 보았다가를 반복하며 의심과 혼란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온전한지를.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숨겨둔 곳에서 다시 은딸랑이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눕힌 후 제가 옷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재빨리 회수해둔 것이었죠.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딸랑이를 비추며 기묘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저는 마치 제 딸의 영혼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증거 수집은 점점 복잡해졌고 특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성아였습니다. 성아는 유능하고 날카로우며 강인한 변호사였습니다. 졸업 후 개인 법률 사무소를 차려 업계에서 명성을 쌓았죠. 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은 친구들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제 불행으로 친구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화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총명한 눈빛과 환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기쁘게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지수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난 괜찮아.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를 주문한 후 몇 마디 안부를 나누자 성아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지? 지수야, 나한테 숨기지 마. 너 나 못 속이는 거 알잖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성아야, 내 도움이 필요해. 그 전에 먼저 이 안에 있는 것들 좀 봐줘. 성아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사진을 넘기고 메시지를 읽고 영상을 보면서 그녀의 표정은 점차 굳어갔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름 씨가 임신을 알리는 영상을 볼 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너한테 이런 짓을, 그리고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정말 마녀가 따로 없네. 저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성아는 노트북을 덮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말해봐.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설마 이대로 참고 살겠다고는 하지 마. 아니.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내 도움이 필요해. 저는 성아에게 제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고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까지. 성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감탄과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잘했어, 지수야.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한 애가 아니야. 걱정 마.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해. 무슨 말이야? 제가 묻자 성아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놈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주의자잖아. 장담컨대 그 내연녀의 아이가 딸이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그가 낙태를 강요했다는 증거를 잡도록 도와줄게. 그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 범죄고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거야. 이번 주말 그들이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뒤를 노리자. 성아의 계획은 대담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지만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성아가 곁에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복수심의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주말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약을 다리고 점점 망상에 빠져가는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제 온 신경은 민준과 아름 씨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컴퓨터에 메시지 알림이 뜰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요일, 민준은 저와 어머니에게 학교에 급한 회의가 생겨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그가 아름 씨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심히 다녀오고 식사 잘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제 순종적인 모습에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울하고 신경질적이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결과가 나왔고 그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잠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즉시 제 컴퓨터를 켰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이 새로운 녹음과 영상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헤드폰을 꼈습니다. 민준과 아름 씨의 통화였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딸일 수가 있어? 의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의사 선생님은 딸이 확실하대. 아름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우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낳아서 뭐 하게? 이미 애 못 낳는 마누라 하나도 지긋지긋한데 너까지 그럴래? 당장 가서 지워. 무슨 소리야? 오빠 아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해? 아이? 딸이 무슨 소용인데. 잘 들어. 낙태하면 내가 돈은 두둑이 챙겨줄게. 아니면 그냥 낳아서 너 혼자 키우든가. 내가 인정할 거란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선택해. 통화는 아름 씨의 흐느낌과 민준 쪽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끊김 소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의 잔인한 말을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핏줄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게 줄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에 차 있었습니다. 어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개인 병원까지 미행했어. 그리고 오늘 아침 아름이라는 여자가 혼자 다시 그 병원을 찾았더군. 진료, 기록, 사본을 확보했어. 낙태 수술을 받았더군. 서류, 서명, 전부 완벽해. 성아가 해냈습니다.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 민준의 마지막 범죄에 대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불륜 영상, 모욕적인 메시지, 낙태, 강요 증거,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까지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듯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민준과 그의 어머니의 인생처럼 제가 만든 거대한 폭풍이 곧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아름 씨의 낙태 사건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은 말이 없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이 입에 맞지 않는다거나 TV 소리가 너무 크다는 식이었죠. 그는 더 이상 즐거운 방식으로 내연녀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빴죠. 아름 씨가 쉽게 물러설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적지 않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것은 제게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점점 이상해지는 어머니의 상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이제 제 연극의 강도를 높일 때가 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만으로는 더 이상 충격이 부족했습니다. 더 직접적이고 잊을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저는 블루투스 스피커에 음향 파일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막지만 기묘한 목소리가 한 문장만을 반복했습니다. 할머니, 내 아기 돌려줘요. 할머니. 그날 밤 효과는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자정이 간 넘었을 때 시어머니 방에서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공포에 질린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저리가 이놈의 것 썩거지란 말이다. 날 그만 괴롭혀. 저와 민주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얼마 전 어머니께 선물한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서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텅 빈 벽 한 구석을 넉나간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짓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었어.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자꾸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아기를 돌려달라고 했어. 민준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 정말 미치셨어요. 민준은 인내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맨날 귀신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 정말 지긋지긋해요. 정말이야. 내 귀에는 안 들리니?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 시어머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통곡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민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편찮으시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안아 다독였습니다. 어머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또 악몽을 꾸셨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녀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주는 허리에 손을 얹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난장판을 질린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안정제를 먹여 눕힌 후 저는 깨진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이미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에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제 빗자루질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족스럽고 차가운 미소가 제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메아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의 마음이 이 도자기처럼 산산조각 날 때까지 더 많은 것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시어머니의 공황 상태는 더욱 잦아졌고 통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흐릿한 형상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집안을 배회한다며 마당 그네에 앉아있기도 하고 커튼 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포는 그녀를 미신의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집에 강한 원혼이 있으니 구슬해서 풀어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조용했던 우리 집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부적을 사와서 문 앞에 붙이거나 태워서 재를 물에 타 마셨습니다. 밤낮으로 태우는 향과 종이 냄새의 집안 공기는 늘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절정은 그녀가 용하다는 무당을 집으로 불렀을 때였습니다. 무당은 화려한 옷을 입고 거실에 온갖 재물을 차려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진과 꽹과리를 시끄럽게 두들겨댔고 시어머니는 그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중얼중얼 빌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난장판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해괴한 짓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의 고함이 꽹과리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무당도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마침 잘 왔다. 무당 선생님이 우리 집의 악귀를 쫓아내는 중이다. 너도 어서 와서 빌어라. 악귀는 무슨, 다 사기꾼들이지.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무당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미신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겠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무당은 허둥지둥 물건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만 멍하니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넌 엄마 생각도 안 하니?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생각해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드린 거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하루 종일 이런 허튼 짓만 하고 제가 드린 돈은 밥 사드시고 약 사드시라고 드린 거지. 저런 사기꾼들한테 갖다 바치라고 드린 게 아니라고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름 씨 문제,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그는 터지기 직전의 폭탄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슬해야 그 애가 떠난다고 했단 말이야. 누가 떠나요? 여긴 떠날 사람 자체가 없다고요. 민주는 고함을 지르고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듯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와 아들의 분노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와 조용히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요즘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과일 좀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세아가,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너무 무서워. 그럼 내일 저랑 같이 절에 가서 마음 편하게 기도라도 드리고 올까요? 조용한 곳에 다녀오시면 한결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제안하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이든 무당이든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집의 유일한 악귀는 바로 그녀 앞에서 다정하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저라는 이름의 악귀가 절에 다녀온 것은 시어머니의 상태를 호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고요하고 엄숙한 사찰의 분위기가 그녀에게 저승과 인과응보에 대한 생각을 더욱 부추겼을 겁니다. 그녀는
더욱 침울하고 겁에 질린 채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고 소문난 유명한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접신을 하고 돌아온 그녀는 공포와 기묘한 믿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가 말했어. 민준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애가 나를 너무 원망한데 내가 자기 자매들을 2번이나 죽게 만들었다고 이제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어. 민준은 지친 듯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에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보살님이 아주 큰 해원굿을 해야 한다고 했어. 돈이 아주 많이 든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큰 재앙이 닥칠 거래. 그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민준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2억 원이래. 그 액수에 신발을 벗던 민준도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2억?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제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세요? 하지만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단 말이다. 네가 엄마를 구해주지 않으면 그 애가 날 데려갈 거야. 시어머니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돈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민주는 쏘아붙이고는 등을 돌려 가버리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공포는 광기 어린 무모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갔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번쩍이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날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네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당장 죽어버릴 거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은 경련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민주는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내연녀에게 잔인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눈앞에서 자살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불효죄였습니다. 평생 쌓아온 그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어머니, 칼 내려놓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돈 내놔. 2억 원. 안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칼날이 살갗을 파고들며 작은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요. 드릴게요. 제발 칼 좀 내려놓으세요. 민준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약속을 듣고서야 시어머니는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떨어진 칼이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미쳐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억 원. 그 큰 돈을 이런 쓸데없는 일에 써야 하다니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동정이라도 구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게서 돌아온 것은 가식적인 놀라움과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인내심까지 모두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약속받은 후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다 쓴 듯했습니다. 광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정신과 무너진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고 조용한 공포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식사도 거부했고 제가 밥을 가져가도 문을 열지 않은 채 누군가 자기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밤에는 침대에서 자지 않고 옷장 구석에 웅크려 베개를 껴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내버려 두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장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깡마르고 초췌했으며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눈은 초점을 잃었고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작게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병원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힘겹게 그녀를 옷장에서 꺼내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하며 그녀의 옷가지와 개인용품 몇 개를 챙겨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실 밖 차가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의사가 나와 우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초기 검사와 환자와의 면담을 마친 그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성 망상형 정신장애로 진단됩니다. 매우 심각한 정신병적 상태로 환자는 현실과의 접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자신의 환각과 환청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선 환자를 입원시켜 상태를 안정시키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입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폐쇄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삼엄하게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이끌려 하얀 복도 안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깡마르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민준의 팔에 조용히 손을 얹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불쌍해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귀찮게 하던 어머니를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저는 굳게 닫힌 병동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말이 하나 치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은 민준이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연말 우수교원 표창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낸 교수와 직원들을 기리는 연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준은 주인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부학과장 자리에 내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족 자격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민준은 성공한 남자의 행복한 가정을 연출하는데 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런 좋은 기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옥색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은은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남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적인 아내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민주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문제도 해결되고 승진까지 하게 되었으니 그는 모든 근심을 잊은 듯 했습니다. 대학교 대강당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내빈, 교수, 오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습니다. 저는 가족석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주는 귀빈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며 그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의 긴 연설이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민준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임명장과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감 발표의 기회까지 주어졌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가식적인 감동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교사의 윤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지칠 줄 모르는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극도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민준의 순서가 끝나고 다른 우수 교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리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음은 외국어학과의 아름 교수님입니다. 올해의 우수 교원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 씨는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귀빈석에 앉은 민준을 향해 힐끗 눈길을 던졌습니다.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모습, 동아리 활동 사진 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손에 쥔 클러치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뛰었습니다. 저는 음향과 조명 기술팀 구역에 섞여 앉아 있는 성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가 됐어. 아름 씨의 소개 영상이 절반쯤 상영되었을 때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툭 꺼졌습니다. 강당이 잠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화면은 다시 켜졌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것은 강의실이나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모범적인 민준 교수와 우수 교원 아름 씨였습니다. 그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침대 위에서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의 추악함과 적나라함을 드러내기에는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행사의 장엄한 배경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어색하고 기괴하게 들렸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강당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악의 찬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은 몇몇 학생들은 재빨리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름 씨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귀빈석에 있던 민주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죠. 그는 더듬거리며 화면을 가리켰다가 기술팀 쪽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화면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더욱 강렬해지며 두 죄인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만천하 앞에서 남편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아내. 저는 제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어깨를 가늘게 떨며 충격과 고통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원망 가득한 마지막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강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뒤에는 무너져 내리는 커리어, 잿더미가 된 명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혼돈만이 남았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 성아의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저는 고통받는 아내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제 얼굴은 아무 감정 없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 제가 묻자 성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다음 막도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제게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그 대학교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성아는 익명의 계정으로 게시물을 미리 작성해두고 클릭 한 번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시작해. 제가 말했습니다. 성아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극의 제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섹스, 비디오 스캔들로 떠들썩한 동안
자극적인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임 부학과장 민준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분노에 찬 어조로 작성된 이 글은 민준의 온갖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고발 내용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뇌물수수죄였습니다. 민준이 학부모 및 학생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 사진들이 대량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은 성적을 흥정하고 시험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들이었고 적지 않은 금액의 은행, 이체, 내역 캡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그의 컴퓨터에서 수집한 것과 성아가 비밀리에 접촉했던 피해 학생들에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죄였습니다. 제 팔과 등에 난 멍자국 사진 몇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은 나오지 않도록 교묘하게 찍혔지만 폭행의 정도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민준 교수가 늘 설파하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명예를 위해 그저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한 방은 아름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아름 씨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통화 녹음 파일 전체가 공개되었습니다. 딸을 낳아서 뭐하게라고 말하는 그의 잔인한 어조와 경멸적인 언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그녀의 이름과 날짜, 서명이 모두 담긴 개인 병원의 낙태 수술 기록 사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터진 두 번째 폭탄과 같았습니다. 불륜 스캔들이 사람들의 도덕적 비난을 샀다면 이 증거들은 민준을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라 타락한 교육자, 폭력적인 남편, 그리고 자신의 핏줄마저 부정하는 냉혈한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단상 위에서 영광을 누리던 스승이자 리더에 대한 존경심은 순식간에 혐오와 분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학교 본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즉시 민준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와 조사 착수를 알리는 긴급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부학과장 임명은 즉각 취소되었고 모든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성아는 모든 증거 자료를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민준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경력과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명예의 정점에서 치욕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마주할 면목이 없었거나 혹은 남은 명예라도 지키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저와 성아가 일으킨 폭풍은 너무나 거대해서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술에 취해 덥수룩한 수염을 한 채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의 그 멋진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그는 더 이상 위험 있는 교수가 아니라 길 잃은 불황자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조용히 화초에 물을 주던 저를 보자 그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내 짓이지? 전부 내가 꾸민 짓이지? 그의 눈은 핏발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시침이 떼지 마, 이 독한 여자. 그가 소리치며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칫하다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저를 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인터넷의 고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그는 저를 놓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몸을 던지고 머리를 감싸 쥔 채 신음했습니다. 저는 따라 들어가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에요. 진정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해결? 뭘 해결할 수 있는데?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경력은 끝났어. 명예도 다 잃었고 전부 너랑 그 미친 우리 엄마 때문이야.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 듣더니 그는 소리쳤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그냥 냅두쇼. 당신들이 의사고 간호사면 알아서 해야지.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오.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에 던져버렸습니다. 늙은 엄마까지 날 가만두질 않는군. 그는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어려운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나 이제 어머니 책임 못 져. 시골로 보내야겠어. 간병인 하나 고용해서. 거기서는 소리를 지르든 미쳐 날뛰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겠지.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릴 준비가 된 아들, 비극의 완벽한 마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어쨌든 당신 어머니잖아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정말로 어머니의 퇴원 수속을 밟고 차를 빌려 그녀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차가 떠나기 전 저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중년 여성을 몰래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돈이 좀 들어있어요. 이걸로 어머님 잘 좀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님이 사실 아주 불쌍한 분이세요. 조심히 잘 돌봐주시고 어디 가시지 못하게 또 아무도 못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조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무언가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시어머니가 평생 시골집에 갇혀 지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기회도 무언가를 증언할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미쳐버린 어머니와 불효자 아들을 태운 차가 흙먼지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마침내 저와 그 단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방에 틀어박혀 술만 마셨습니다. 그는 현실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아침 식사 대신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도장 찍었어요. 당신도 찍어요. 우리 서로 해방시켜 주자고요. 민주는 서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극도의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해방, 내 모든 걸 망쳐놓고 이제 와서 떠나겠다고? 내가 널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그는 서류를 구겨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넌 내 아내야. 여기서 나랑 같이 고통받아야 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태연하게 구겨진 서류를 주워 다시 폈습니다. 우리 공동재산인 이 집과 예금은 대부분 당신이 뇌물로 받은 돈이라는 증거가 내게 있어요. 법정까지 가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죗값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주머니에서 익숙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 사진, 동영상까지. 만약 이게 아름 씨 가족이나 그녀의 약혼자에게 전달되면 어떨 것 같아요? 민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괴물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내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차가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쳤는지 알아요? 아기 울음소리, 은딸랑이,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 전부 내가 꾸민 일이에요.
민주는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 혹시 기억이? 난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사고로 기억을 잃은 적 없다고. 오늘을 위해 기억 잃은 척 연기했을 뿐이야.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 이전에 2번의 유산은 사고가 아니었어. 첫 번째, 내가 딸을 임신한 걸 알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욕실 바닥에 비눗물을 뿌려놨지. 2번째, 그것도 딸인 걸 알고는 계단에서 실수인 척 나를 밀었어.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당신 어머니는 자기 손녀 2을 죽인 거야. 그리고 당신은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 그 범죄에 동조한 거라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정신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 모든 죄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위선의 가면마저 벗겨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거야?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제 발치에 무릎 꿇은 그를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잔인하다고?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나와 내 아이들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 대수라고? 이건 잔인함이 아니야. 이건 정의야. 저는 다시 편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장 찍어. 이게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잿더미가 된 자신의 인생과 마주할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제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민준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성아가 제출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 앞에서 그는 변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와 가정폭력 혐의로 그에게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불법 재산은 몰수되었고 우리 집은 이혼 판결에 따라 제 소유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법원 정문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2명의 교도관에게 이끌려 굳게 닫힌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구부정하고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남자의 인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여생을 시골의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망상 속에서 자신이 무참히 버린 손주들의 울음소리와 환영에 영원히 시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의 일부는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는데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저는 평생 꿈꿔왔던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제 아내 불치병은 날로 심해졌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요. 제 아이들의 정의를 되찾았고 악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마음은 평온하고 가벼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매일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바닷가 작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당 그네 의자에 앉아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만나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몽롱한 꿈결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예쁜 2 여자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사라지고 따뜻함과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제 영혼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